안녕하세요. 커트백 연금투자 강영선 박사의 은퇴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직장인인데 월급의 연소득 2천 넘으니 건보료 추가 통보 나왔습니다. 라는 제목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직장인이 또는 지역가입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천만 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건보료 폭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구독자 질문부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질문인데요. 정년을 곧 앞둔 직장인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여러 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이제 금융소득도 있는데 퇴직 후에 월생활비로 쓰고자 배당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금융소득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건보료 추가 납부서 수령이라는 어떤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내겐 부담스럽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사실 은퇴 전이든 후든 우리하고 이제 평생 함께 가야 될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직장 생활을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갑자기 건보료를 더 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죠. 근데 우리나라 기준에 따르면은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이 넘게 되면요. 건보료를 별도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소득이 이렇게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아직 은퇴를 안 하셨으니까 연금소득은 아직 안 받고 계신데요. 어쨌든 소득의 구분들이 국세청에 다 이렇게 조회가 되죠. 그래서 국세청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연계를 해서 이 소득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매년 한 11월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건보료 추가 부담을 하셔야 될 분들에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차근차근 계좌별로 또는 소득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금융소득 1,000만 원, 2천만 원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금융소득 1,0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이게 내가 연소득에 해당되는 만큼 이게 산정이 됩니다. 뒤에 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좀 넘죠.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자 소득이 이제 갑자기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시절 때 장기 예금에 이제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3년짜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금리가 꽤 높았어요. 그래서 5% 이상 되는 수준의 어떤 그 예금 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이자가 인식이 되면서 이제 이자 소득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이 늘었던 이유는 뭐냐면 월배당 ETF 그리고 커브더콜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은퇴 이후에 월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이게 마련을 미리 해두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계속해서 연간 이렇게 보통 요즘 5에서 한 7% 정도 나오는 월배당 ETF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소득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해외 투자 펀드 투자를 꽤 하셨는데 해외 투자 펀드 중에서 이제 소규모 펀드라고 있습니다. 50억 미만 되는 펀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용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에서 이제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지를 하게 되는데 장기 투자를 하셨어요. 이분이 한 7, 8년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소득 구간들이 한꺼번에 좀 많이 잡히는 바람에 어떤 특정 연도에 잡히는 바람에 어떤 배당 소득이 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 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전부 다 세법상 해외 투자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부 다 배당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묵혀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찾다 보니까 배당 소득이 일시에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인들을 파악을 했고요. 해보니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ISA 가입도 안 되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건강보험료 본인의 이제 근로소득 외에 이제 보수의 소득 월액 대상자가 돼서 이제 고지서가 부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1년간 이 금액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 이후 높아진 예금금리에 저축을 한 것, 그리고 월배당 ETF에 집중한 것,
그리고 리밸런싱이 없고 그냥 투자해서 묵혀만 뒀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이든 타이든 펀드가 환매되거나 신탁 계약이 해지되면서 일시에 소득이 잡힘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보수의 소득이 발생해서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직장 가입자의 어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그리고 지역 가입자 산정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장 가입자는 이렇게 별로 생각들을 안 하시죠. 직장에 있을 때는 자기가 받는 소득 중 근로소득, 이제 월급이죠. 월급에서 보험료율은 7.09%를 떼는데 회사하고 자기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545%밖에 안 냅니다. 근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별도로 근로자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뭐 돈을 많이 벌면 좋긴 하죠. 근데 이 초과하는 데 있어도 초과분에 대해서 뒤에 설명드릴 내용과 같이 그러니까 산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을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소득과 재산으로 나눕니다. 소득은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소득 또는 어떤 임대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소득에 똑같죠. 7.09%를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토지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부가 점수가 있어요. 부가 점수당 금액이 208.4원으로 2025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쳐가지고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지역 가입자가 굉장히 이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부양자 등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좀 낮춰가지고 피부양자가 등재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은퇴 후에 당연히 퇴직 후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직장 가입자인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제도는 비슷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여기 이제 좌측에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 월액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보통 11월 달 정도 되면 부가자료 안내문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직전 연도, 이게 2025년이라고 하면 2024년도에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수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보수의 소득 월액 보험료 부과 안내문서가 오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 다른 내용들은 지우고 고지서가 날라온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 달에 바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 사업,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있죠. 그래서 이 적용 기간은 전년도 이제 2025년도 기준이라고 하면 2024년도 기속 자료를 올해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이렇게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를 올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아직 정년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연금소득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는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2천만 원이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의 소득이라든지 보수의 소득 월액 항목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보수의 소득은 사업소득,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개인 조그만 사업 같은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사업소득. 그리고 소위 이제 우리 은행 정기예금 같은 이자소득. 그 다음에, 펀드라든지 또는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주주로서 이제 배당 소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배당 소득. 그다음에 기타 소득, 뭐 강연이라든지 뭐 또는 원고를 쓴다든지 원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소득을 말합니다. 그럼 연금 소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국민연금에서 받는 공적연금 소득, 그다음에 퇴직급여에서 받는 연금 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개인연금 소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 보수의 소득의 기준에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되고 우리가 소득 월액을 계산할 때는 이 전체 소득을 다 포함했을 때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일액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것, 그래서 2천만 원을 빼주죠. 그래서 12개월로 나눠서 소득 평가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가 소득 월액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전액 다 소득으로 잡고요. 연금이라든지 근로소득은 50%만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게 돼서 총 8%를 이렇게 한 1년 동안 내셔야 됩니다. 먼저 조금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료하고 소득 건강보험료는 내년에 2026년부터 조금 더 오르게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건 당연히 소득이 있고 또 어떤 건강보험료라는 어떤 공공구조를 위해서 납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은 해당이 되고 어떤 소득은 해당이 안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보료를 조금 줄이고 게 사실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어떤 이런 소득들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 금액 전액이 건강보험료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도 건강보험료 계산을 할 때 그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다만 부동산 우리가 집이 있을 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주택연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뭐가 있죠?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받는 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수령액의 이 금액은 자기가 만약에 월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50%만 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월 한 167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연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소위 말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요. 직장이 없으신 경우에 그리고 피부부양자 등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좀 더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이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어쨌든 초과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되고 그때 공적연금은 그 총수령액의 50%만 산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하고 연금은 현재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도 부과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꽤 있고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이거를 조금 이슈로 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사실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를 가지고 나중에 노후 생활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하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해서 연금보험들 많이들 하고 계시죠. 이제 그 부분도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A씨 같은 경우에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금융소득이 이자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연간소득 1,000만 원 이상 시 산정이 되어 있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이든 직장가입자가 보수의 소득 월액을 계산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자 배당소득이 1,000만 원 그리고 전체 2천만 원 이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위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양도 차익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지금 엔비디아
또는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빠지게 되려고 하면 여기 있는 빨간색들, 주식 매매 차익이라든지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연금저축, DC, IRP, 퇴직급여, 주택연금 이쪽의 소득을 높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례별로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배당 소득 이 1,000만 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 밑에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자기가 있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에 990만 원 이자 배당 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1,990만 원인데 이 두 개 다 더하면 2,970만 원이죠.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산정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산정하는 값은 1,990만 원만 되죠.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추가적으로 안 내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1,1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이자 배당 소득은 이제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이 1,100만 원, 사업소득이 890만 원 있다. 뭐 사업소득이라고 꼭 뭐 여기에는 이제 기타 소득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0만 원이 되게 되면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역시 건강보험료 보수의 소득 월액의 산정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두 개 1,000만 원이 넘고 그 다음에 전체가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료 그때부터 부과가 추가적인 돈을 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받는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분 1,100만 원, 1,000만 원에 있어서 총 2,100만 원입니다. 초과분이 얼마죠?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7.09%를 곱하고 장기 요양보험료율이 7.09%에 12.95%가 돼요. 그랬을 때 이 2,100만 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5,908원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료율까지 다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6,674원을 납부를 해야 되고 연간 8만 원 정도를 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다 합쳐서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3,000만 원이 되고 초과분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약 한 59,000원 정도를 내게 되죠. 이제 장기 요양보험료까지 하게 되면 66,000원. 이 A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80만 원 정도를 더 납부를 하셔야 되죠. 물론 더 많이 늘면 늘수록 이렇게 건강보험료율과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다 합친 금액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연간 금융소득이 가급적이면 1,000만 원 미만으로 맞춰두는 게 좋다. 그리고 2,000만 원 전체가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걸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자산과 금융자산을 조금 더 잘 구조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대상이 안 되는 쪽으로 자금을 많이 갖다 넣어주면은 내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자체를 줄이려고 하게 되면 자기 소득을 막 줄여야 돼요. 근데 소득을 뭐 늘리는 게 좋아요, 줄이는 게 좋아요. 당연히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늘수록 이제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셔야 되는데 금융소득에서는 아래에 있는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죠. ISA 계좌는 아시다시피 일반 같은 경우에는 3년간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만 하게 되고 비과세되기 때문에 산정이 안 되죠. 그래서 ISA 계좌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이라든지 DC라든지 IRP 또는 어떤 개인 연금 저축의 어떤 연금 소득은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많이 이렇게 노후 생활을 위한다면 사실 이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씨 같은, 앞서 소개된 A씨 같은 경우에도 IRP에 또는 연금 저축에 또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월 배당 ETF를 사셨으면 좋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계좌에 사셨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한 어떤 월배당 ETF의 어떤 배당 소득은 전부 다 나중에 연금으로 살 때 연금소득세로 가세게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해외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로 투자를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해외 투자도 많죠.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뭐 주식 관련 ETF의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받는 이제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당연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매매 차익 같은 경우는 다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A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안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기 금융 종합소득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늘수록 세금이 이제 더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해외 주식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세제 비적격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건강보험료 과세 그 부과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각종 비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금융소득은 좀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A씨의 어떤 계좌를 좀 다 뜯어봤어요. 그 전체 계좌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전에 이미 ISA 계좌는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이익에 대한 세금 혜택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서 납입은 하지 않고 계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이제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게 되면, 3년 동안 가입을 할 수 없거든요. IS 현행 제도에서는. 근데 이미 그 전에 계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분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IS에는 납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안 했던 납입금, 특히 매년 2천만 원인데 3년 동안 거의 납입을 안 하셔서 이분은 올해 6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 그쪽에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떤 세금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보료 산정에서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월배당 ETF, 또 요즘 인기 있는 커브드 콜은 연금 계좌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는 뭘 하냐면 국내 주식이라든지 미국 국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일반 계좌에서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일반 계좌를 활용해서 누리고요. 연금 계좌 같은 활용은 어떻게 하냐면 해외 투자 펀드, 해외 투자 펀드라든지 커브더 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연금 계좌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 펀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내가 가령 유럽에 또는 미국에 투자하는 어떤 특정한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전부 다 배당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연금 계좌에서 이걸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연금 소득세는 배당 소득세 대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해외 투자는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국내 그 주식 ETF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일반 계좌에서 사게 되면 비과세입니다. 근데 연금 계좌에서 사게 되면요, 반대로 연금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는 대부분 이렇게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주식 베이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은 조금 달라지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연계 ETF 같은 경우 조금 더 늘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늘려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제외하고요. 건보료 보수의 월 소득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분이 내년도 2026년도에 이게 좀 잘 짜게 되면은 이자 배당 소득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다른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냥 이자 배당 소득에 이것만 줄이더라도 이분은 내년도에 보수 외 소득 월액 그 대상자가 안 돼서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표는 뭐냐면 제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 상담 툴인데
베로웰스라고 하는 코트백에서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보게 되면은 마이데이터를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좌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에서 이게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계좌를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이 계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게 좋고 또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결론은 먼저 건강보험료는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고소득자일수록 이게 조금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세금하고 건강보험료, 연금은 죽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반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특성을 잘 알고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가입자, A씨 같은 경우 직장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내는 어떤 보수의 소득 월액의 크기인데 이분은 미리 정년 이후에 지역가입자, 이분은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도 한 200만 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재는 안 돼서요, 현행 제도로 보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나름대로 건강보험료를 좀 줄이시는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남으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그런 어떤 쇼크라든지 또는 돈을 많이 내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반인들도 이게 좀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조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건강보험료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용자 등재 여부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50대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 유형별로 내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서 했을 때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각각의 계좌에서 수익이 났을 때 내가 내야 되는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안분해서 배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최적의 조합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자기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최적의 조합은 얻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차선은 책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시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계좌 점검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그 리밸런싱을 어떤 자산의 어떤 배분에 대한 리밸런싱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강보험료라든지 연금소득세라든지 기타 일반 소득세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혼자서 다 하시기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마이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나의 데이터죠. 근데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해서 보게 되면 내가 그걸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여러 군데라고 하면 일일이 다 찾아서 하셔도 되겠지만은 한꺼번에 이거 다 조회를 요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본인이 공부하셔서 해도 좋고요. 그리고 공부하셔가지고 하시는 데서도 조금 부담스러우시다고 하면은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금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투자 상담을 해주는 어떤 기관들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또는 내 정보가 조금 노출되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다 주체해서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금투자 의사결정 내리기 어렵다고 하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